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시라고 하는 김서울의 진달래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진달래꽃입니다. 수많은 꽃이 있는데 왜 진달래꽃이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에 궁금증도 있을 텐데 저는 왜 진달래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를 감상할 때 제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누구인가 라는 정도를 떠올리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수많은 꽃 중에 왜 진달래꽃인가, 항상 저는 작품을 접근할 때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봄에 피는 꽃인데 진달래꽃은 꽃이 먼저 필까요? 이파리가 나올까요? 약 90%는 이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꽃이 피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데, 봄에 피는 꽃들의 대부분은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피어진다는 것,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련꽃도 그렇습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대부분의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서 이파리가 돋아나는 것. 그래 진달래꽃 그러면 제일 먼저 뒷동산에 붉은 꽃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 꽃을 우리는 따먹고 심지어는 그것을 따서 어머니는 화전, 빈대떡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술을 아버지들은 담그기도 하고요. 이제 어렸을 때 배고파서 그랬는지 여하튼 뒷동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따서 먹는데 절대로 산에 가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그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지금은 한센시병, 한센병을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둥병의 작가 하나운 시인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진달래꽃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의 간을 빼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어린아이 간을 빼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산에 가면 위험하니 가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두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만약에 당신이 내가 싫어서 떠난다면 나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말없이 당신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사랑해보세요. 이별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별된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요. 그러면서 잠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 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당신과 내가 행복할 때 영변에 있는 약산에서 진달래꽃을 따고 먹고 또 머리에 꽂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추억거리인 진달래꽃을 따다가 당신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별하는 여인 또는 이별하는 남자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징표인 이 진달래꽃을 뿌려줄 테니 살짝 밟고 가세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꽃을 뿌려서 공덕을 빈다는 산화공덕에 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도설가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들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 향가 도설가, 그리고 헌화가, 이런 것들을 꽃을 뿌려서 공덕을 비는 작품, 산화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달래꽃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또 한 번 반복해 줬죠. 이것을 처음과 마지막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수미상관법이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또 맨 뒤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맨 마지막 부분은 숨이 상관이지만 그 다음 줄은 다르죠. 이것을 반복과 변조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반어적 표현이 쓰이죠.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 펑펑 흘리겠다. 가지 말라라고 애원하면서 붙드는 내용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김소래 작품들은 대체로 반어적 표현이 많이 쓰이고 간혹 반어와 역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역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힘주어 이야기한다. 강조의 뜻도 있겠고 그때는 힘역자를 쓰겠죠. 이번에 바꿀 역자를 쓰면 역설법 그랬을 때는 문학적으로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모순형용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한용운의 작품은 100% 역설적 표현이 쓰여 있다라고 하고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를 보면 찬란한 슬픔의 보물 그리고 유치하는 깃발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적의 유리창에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자식의 죽음을 놓고 즉 혈육의 죽음을 놓고 시적 화자 아버지는 상당히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아들을 잃고 난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기대어서 슬픈 마음이 바로 한숨으로 나왔고 그것이 겨울 유리창에 입김이 서린 거죠. 라고 할 때 입김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증발되는 그 과정을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새는 죽은 아들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환영이죠. 헛것이 보인 거죠. 유리창을 통해서나마 죽은 자식의 사랑하는 자녀의 환영을 본 것이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이곳은 이승이고 유리창 밖 저쪽은 내 아들이 가 있는 저승이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이렇게 잡고 싶죠. 그런데 유리창이 막고 있는 거죠. 전자 유리창은 고맙고 반가운 유리창이지만 후자 유리창은 장애물이 되는 거죠. 유리창이 없어야 그걸 통과해서 저쪽에 있는 자녀의 손을 잡는데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유리창이 이중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러면 외로운 마음의 상태는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황홀한 마음의 상태는 유리창으로 인해서 자식의 환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소월의 작품은 대체로 반어적 표현이에요. 김소월의 먼 훗날이라고 하는 작품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황동규 작품에도 즐거운 편지에도 사소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반어적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용운의 작품은 모두 다 역설법.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든지 또 복종 이런 것들 보면 내가 복종 당하는 것, 밟힘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 나룻배와 행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랑의 작품이나 정지용의 작품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 했을 때 이제 서정주 작품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서정주 시인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서정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작품 찾아서 암송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